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국민의힘. 이기는 선거를 위해 단합과 결속을 강조한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8대 남양주시장. 여의도연구원 부회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역임. 1차 컷오프 결과에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새 인물, 젊은 인재 영입을 위해 당의 통합과 내부 안정을 당부하고 있는데 뉴키즈, 신선한 새로운 인물이 새롭게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다소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단합하고 일치해서 함께 나가자. 조광한 최고위원이 본 국민의힘 공천 방향과 선거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삭발과 단식, 법적 공방까지 번지고 있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갈등. 조광한 최고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6.3 지방선거가 6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인데 지금 여기저기 파열음이 들립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뭐 공천의 파열음은 늘 정당 공천의 과정에서 네. 있어왔던 그 과정인데 이번에는 조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당이 사실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고 인물난 속에서라도 선거의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어야 되니까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고심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저 화면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 새롭고 신선한 인물을 찾아서 네. 이번 지방선거를 돌파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공감대는 있는데 네. 다만 그것을 정치적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죠. 네.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컷오프된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예. 공천 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건데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도 컷오프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뉴 페이스, 뉴 스타트로 출발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였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현실 정치, 그 지역 형편과 지역 사정이 또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 획일적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이제 특히 대구의 경우 우리 네. 저 주호영 부의장님이나 이진숙 우리 그 전 방통위원장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네.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고충이 어떤 거였는지는 뭐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구는 그 전원 다 경선을 해서 그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이제 저 절반 좀 컷오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러질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기준이 어떻게 됐고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는 부분은 공관위가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요 대목은 말을 아낄 수밖에 없네요. 네. 내일이죠. 3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합니다. 민주당이죠. 이러다 대구마저 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영남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요즘의 그 상황이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는 기대, 희망이 충족시켜 드리지를 못한다는 아쉬움은 우리한테 있는데 네. 이제 이번 선거를 앞으로 이제 4월, 5월이 가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의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 운영을 보면 네. 이거는 신독재 시대의 조짐이다. 네. 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다소 조금 미흡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신독재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네. 신독재 시대가 앞으로 나타날 그 두려움, 그다음에 우려, 공포적 상황들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네. 신독재 시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면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에 그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네. 남았기 때문에 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영남은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내지는 지지율을 보면은 그게 흔들리는. 여론조사는 지금 그렇게 되지만 네. 이제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소 아쉽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켜내야 우리 국가의 균형, 그리고 정치의 균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독재 시대에 대한 견제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성숙한 네. 유권자들의 의식이 작동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지사 공천과 관련해서 이정현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등이 공천 신청을 했고 면접을 마친 상태인데요. 뒤늦게 전략 공천 가능성을 시사한 이유는 뭡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염두에 둔 건가요? 유승민 전 의원도 그 가능성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사를 물어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대화를 나눠보지를 않아서 네. 이제 저 사실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정현 위원장으로서는 좀 더 좋은 후보를 내서 네. 지금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인천까지를 그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을 모셔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당이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하면 나서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조 위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3월 한 달 내내 네. 좀 더 우리 출마자들한테 서울, 경기도 또 전국적인 국민의힘 출마자들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신선한 후보가 모셔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생각을 가지고 네. 그 많은 분들을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결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 희망은 1차 공천 신청 때 제가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던 것이고 네.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면 나라도 신청을 해서 출마해서 경선에서 꼭 후보로 확정된 후에 저는 그때부터라도 늦지 않게 그 좋은 후보를 경쟁력 있는 저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직접 출마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 거군요. 직접 출마라기보다는 확정된 후보 자격으로 저보다 더 좋은 후보를 모셨으면 좋겠다는 그 네. 지금 절절한 심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게 저는 뭐 가능한 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진숙 전 위원장 차출설도 한때 나왔잖아요. 이진숙 전 위원장님은 경기도를 그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저런 그쪽 캠프 내 상황을 들여다보면 저희는 이진숙 전 위원장 같으신 분이 오시면 좋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인지도나 지명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오시면 참 좋은데 오실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 3자 구도로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되는지를 바람직하다고
명확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이제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그동안 정치를 바라본 제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우리 당도 새로운 인물이 이번에 후보로 확정됐으면 하는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우리 강남을 지역의 박수민 의원이 신선한 인물인데다가 컨텐츠도 탁월하고 네. 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수민 의원께서 이변을 일으키셔가지고 돌풍을 일으키셔가지고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네. 서울시장 선거가 훨씬 뜨겁게 달궈지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으면 발끈하겠습니다. 네, 오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 대표를 선거운동에 모시고 싶지만 변신한 모습으로 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 당에 변화가 없다면 당과 분리해서 오세훈만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것도 두세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도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네. 단체장은 행정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에 이런저런 그 의견과 고언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그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정치적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시면 후보 사퇴하시고 차라리 정치 선언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체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잘해야 되는 분이지 정치를 하시는 분은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오세훈 시장 등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재임명됐습니다. 그동안 막말 등 논란이 있었지만 장동혁 대표는 강하게 대여 투쟁하려다 실수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임명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당의 쇄신 의지와 메시지에 혼선을 주는 것은 아닌지 또 당내 갈등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요건 뭐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것도 두세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선씩이나 한 시장이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박민영 대변인이 우리 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데 그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약간 이 쪼무레기 올라가지고 그 사선 시장이 언급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그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박민영 대변인의 그 어떤 언어적 표현에 단어적인 아직 젊기 때문에 단어적인 그 오해의 소지와 그 다음에 조금 절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보다도 훨씬 더 경험도 많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막말한 거는요 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비중 있게 다뤄줘야지 이게 뭐 그 굉장히 그 젊은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채택된 윤 결의면 이후에도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정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저는 뭐 윤어게인 세력이 실체적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를테면 뭐 요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김어준도 사실은 뭐 거의 뭐 그 상당히 과격하고 일방적이었잖아요. 네. 그럼 뭐 민주당에다가 대고 김어준과 절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당이나 강성 지지층이 있고 그 강성 지지층의 그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절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조정을 하는 것이지 그 과도한 강성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떼어내고 가라. 이거는 뭐 저는 굉장히 과도한 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당에서 저희는 지금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들도 당을 더 이상 어렵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자중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도 보수 진영에서는 주목합니다.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도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연대 움직임으로 가나요? 연대 움직임은 할 수가 없죠. 이분은 당에 누를 끼치신 분이에요. 네. 그냥 그 단답으로 얘기하면 당 밖에 있을 때는 이 국민의힘의 괜찮은 정치인들을 다 저기 그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드신 분이고 전부 그분들이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게 됐잖아요. 당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두 분이서 투닥투닥 하다가 우리 당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분이에요. 네. 우리 당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저희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후보로 나간다면은 네. 뭐 저는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 보수 진영 뭐 주목하지 않죠. 일부 그 한동훈과 그 철없는 분들, 네. 그리고 그 한동훈에 대한 본질적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과 합당이나 연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합당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연대를 할 수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저희 당에 그 씻을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고,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고 했으니까 네. 우리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더 보수의 확장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지도부라든가 뭐 장동혁 대표 등이 직접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까? 뭐 간접 대화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의 당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 등을 불러들여서 보수 지정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은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그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당의 혼란, 시행착오, 그다음에 우리 당의 분란 이런데 이게 다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분들이 우리 당과 같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보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신독재 시대를 그 저지하는데 역할을 한다면 그분들의 공이 인정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보여줘 가지고는 우리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도 좀 더 성숙한 정치 의식을 가지고 이 우리 당이 처해져 있는 위기의 상황이 무엇이냐를 절감하면서 우리 당 내부적으로 스스로 거듭나고 더 강해지는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냐는 물음을 합니다. 극우 유튜버 등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극우 유튜버에 의존하지 않아요. 네. 그들이 우리 당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당 내에서 지금 우리 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지도부는 이 극우 유튜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정의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근데 저는 보수 정당이냐 아니냐, 우파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 신독재 시대라는 그 엄청난 그 이 장애물 그리고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막아내는 역할이 그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3 지방선거는 어떤 전망인지요? 당 지지율 등을 감안할 때 과거 2018년 지방선거 때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데요. 당시에는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민주당이
14곳을 차지한 바 있거든요. 그보다 나을까요?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이 될까요? 아유, 이거보다는 나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지금 이제 66일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새롭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우리 당에 그 가졌던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심각한 거는 지난 총선 때 의회에 너무나 다수 의석을 몰아줘서 네. 지금 국회가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그 타협 정치나 법치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이 저는 신독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아니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줬고 네. 대선도 역시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게 했고 사법부 장악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저희가 다소 조금 부족하지만 지방선거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 표를 몰아준다면 우리 사회의 균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재앙의 현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4월, 5월을 거치면서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그 너희들 도와줄 테니 네. 요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한번 국가 운영을 해봐라 네. 하는 그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꼭 있으리라고 저는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격화되는 공천 갈등, 국민의힘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유권자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 등 외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 이란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혁 교수님,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서 몇 주에 걸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 해군 또 해병대 병력 3,500명도 중동에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최대 10,000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지금 지상전이 임박했다고 봐야 합니까? 사실 지상전이 임박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이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뭐 지상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지금 발생한 지 오늘로 지금 딱 한 달이 됐거든요. 이 한 달간에 미국 측에서 나오는 또 정부와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수사들이 사실은 일관성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온 이런 지상전 투입에 관련된 얘기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본토에 대한 전면전 또는 이런 것보다는 뭐 특정 지역에 대한 뭐 제한전 또는 뭐 특수전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유현 교수님, 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상군 투입 없이도 작전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처럼 미군 병력이 중동에 증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게 네. 심리전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심리전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미국이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뭐 이걸 두 개를 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강대강의 이 대결 구도를 뭔가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화전양면을 다 지금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을 통해서 그 화와 전 이 두 가지 중에서 뭔가 미국의 선택이 굉장히 넓게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런 차원에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혁 교수님, 이란 역시 지상전에 대비해서 100만 명 넘는 병력을 지금 조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금 제대로 모습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란의 지상군 준비와 실행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지금 현재 이란의 지금 그 병력 규모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은 이제 전체 병력 규모는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근데 60만 중에 한 20만이 이제 혁명 수비대고요. 그다음에 한 40만이 이제 일반 정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40만 중에 이제 정예군인 40만 중에는 35만 명이 지상군이고요.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 20만 중에 한 15만 정도가 이 또 지상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란의 해군 병력과 공군 병력은 완전하게 이제 파괴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한 50만 정도의 이제 지상 병력, 지상군이 그대로 지금 본토에 잔류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이게 100만 명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란은 바시즈 민병대라고 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민병대가 별도 혁명 조직이군요. 수비대 밑에 바시즈 민병대가 있는데요. 이제 민병대 같은 경우가 그냥 상시에는 이제 최대로 한 9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명 정도가 동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산술적인 계산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산술적인 계산으로 나오는 100만 명이 실질적으로 막 이 미군의 뭐 이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지상군 공격에 뭐 대비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의 성격을 좀 지닐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 이란의 실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재 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난 뭐 한 달 동안 벌어지는 이란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일단은 단선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 37년 동안 집권을 했던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을 한 이후에도 이란 내에서는 그런 헌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후계자인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또 이렇게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선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요인들이 한 50여 명이 넘는 요인들이 암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은 다 또 공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그런 권력 체제 자체는 다원적이고 분산적인 체계이고 지금 현지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단 권력 체계로 움직이고 있고 그 집단 권력 체계의 그 핵심은요. 네.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는 12인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 국회의장 및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6인,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5인으로 해가지고 전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한 명의 특정 개인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어떤 이런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로 지금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지금 민간인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시설을 며칠 내에 초토화시키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요격 시스템에는 이제 뭐 일시적 재고 부족 현상이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네. 뭐 한 10%, 90% 정도는 요격을 하고 있지만 10% 정도를 요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영토가 8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의 아주 국소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 10%와 이란이 겪고 있는 그런 좀 이런 피해 상황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네. 한 달을 맞은 이란 전쟁 아직 뭐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벌써 다음 대상으로 쿠바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도움을 주지 않는 나토는 큰 실수를 했다. 이제 함께할 이유가 뭐냐? 결별을 시사했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속내는 어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쿠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네. 어디서 이야기를 했냐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라는 곳이 플로리다주 자체가 쿠바의 바로 위에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쿠바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한 그 자기 입장 표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쿠바가 전력난, 석유난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거의 지상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되던 원유가 완전히 끊기면서 지금 쿠바는 전력난, 석유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눈에 가셨던 쿠바를 이 기회에 타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반미 성향의 지금
스카넬 대통령 퇴진을 미국이 요구했지만 네네네. 지금 쿠바는 이를 거부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무력 사용 언급을 내놓으면서 쿠바를 압박한 이유는 이게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 퇴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쿠바 대통령 퇴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베네수엘라나 또는 이란 사태와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적을 상정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각을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쿠바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계속 그 미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미, 중미,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 강조를 해온 이 멀로주의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쿠바에 대한 정리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 교수님,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청을 나토가 사실상 거부하자 함께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이제 결별 선언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70년 넘게 이어진 미국 유럽 집단 방위 조약 나토가 이게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네. 이런 유럽의 안보 구조를 전체를 좌우하는 나토가 깨진다, 붕괴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이런 나토 사이에서 이제 그 유럽 국가들 사이에 어떤 전략적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또 이제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 부과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거부 선언을 한 것도 이렇게 봐서 나토는 이제 이 전쟁에 끼어들어가지는 않겠다. 하지만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는 안전 통항을 좀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말했다가 호르무즈라고 바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언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사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정정을 하면서 이게 또 가짜 뉴스들이 또 이것을 또 이용을 하겠구나라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상징 정치와 개인 브랜딩 정치에서 나온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내 지지층을 좀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좀 언사가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정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미국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몇 주 그러니까 뭐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는데 네. 전쟁 뒤의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받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호르무즈에 고립되어 있는 게 우리 유조선이 26척이 있고 네. 180명 이상의 한국인 선원이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제 공조 외에 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국제 공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보면 26, 27일 날 프랑스에서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참관국으로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그 이란이 추진 중인 이제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공조를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제 이란과의 어떤 직접 외교 교섭이라고 하는 측면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혁 교수님,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미국의 장담과는 달리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갈수록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자 이란도 지금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에 나섰고요.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지금 참전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종전은커녕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확전을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금 같이 움직이기가 어려운가요?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이란의 핵시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란 남부에 있는 부셰르 원전입니다. 이 부셰르 원전은 이란 내에서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허가받은 원자력 발전 기관이고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5개의 제안을 해놨던 것 중에서 이 부셰르 원전, 만일 이란이 한 11개 정도의 약속을 이행을 하면 4가지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셰르 원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을 하는데 민간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놓은 그 부셰르 원전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좀 배경을 짧게 좀 잠깐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스라엘 의회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요. 네. 이제 그 바로 4월 1일부터는 이제 90일 내에 의회가 해산을 하고 조기 총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기 총선을 하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사실 이란에 대한 이란 그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지만 이란이라는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지지율은 70%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국내 정치 국내 정치 결국 이 말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취약한 지지율을 네.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이란 전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모레인데 이틀 예, 남았는데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러면 좀 더 안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90일 내에 원래는 10월 달에 해야 되는 선거를 네. 이제 6월 말까지 끝을 내야 되는 이제 선거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선거 국면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란과의 어떤 이런 그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계속 높여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교수님, 전선의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중동 핵심 수송로인 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후티 반군에 의해서 지금 홍해까지 봉쇄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그 인도양에 이제 그 해협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지금 보면은 후티 반군이 실질적으로 예멘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저항의 축의 일원인 이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홍해를 넘나드는 홍해를 지나가는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에서만 해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홍해를 통해서도 한 약 10% 이상의 전 세계의 원유 수송의 10% 이상이 홍해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홍해를 지금 후티 반군이 유조선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면 홍해가 또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국제사회의 어떤 유가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또 그 과정에서 이란에 집중했던 공격을 또 분산시켜야 되는 또 전략적 또는 전술적인 또 어려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후티 반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그 휴전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전선의 확대 관련이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혁 교수님, 종전을 위한 대화 문제는 어떤가요? 지금 독일 외무장관은 곧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구체적으로 회담 날짜가 이번 주 중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실제 회담이 열리더라도 단숨에 최종 합의가 되기까지는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제 뭐 사전 조율 회담 정도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란의 그 미국 측에서 제안한 15개의 안에 네. 이제 이란이 어쨌든 5개 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 5개 안은 이란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명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이란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검토를 하고 그 안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회담, 뭐 내일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회담에는 이제 이란이 제시하는 좀 구체적인 안이
이제 뭐 좀 명확해질 것 같고요. 이제 그게 네. 명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양자 간의 회담, 뭐 중재국을 분명히 낄 건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양자 회담이 좀 구체화되는 날짜와 장소 정도만 좀 확실하게 좀 밝혀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지상전을 투입해가지고 좀 장기화를 가느냐 아니면은 국면이 협상으로 전환이 되느냐 하는 네. 어떤 분수령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속사정이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무기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강하게 부인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천조국이 뭐 무기가 부족하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있는 이란에 있는 중동 전쟁이 어쨌든 이란이 전선을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요격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GCC에 있는 6개 국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이란이 뭐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반격을 하다 보니 그런 요격 시스템에 대한 일시적인 재고 부족 현상은 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유영 교수님, 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지금 직격탄을 맞았고요. 네. 국제 유가가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호르무즈는 비료 공급의 요충지이기도 한데 네. 비료 공급망이 흔들리면은 이게 밥상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밥상 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요소 비료를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요소 생산의 거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요소가 실제 비료로 쓰이면서 그것이 농작물의 비료로 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이 생산되는 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의 44%가 중동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중동에서 우리가 수입한다고 보는데 이게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요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 또 농민들에게 이게 다 피해가 가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밥상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동전은 원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오일 쇼크 이것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도 지금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지금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했잖아요. 네. 주유소 기름값 연일 폭등하면서 이대로면 뭐 리터당 2,000원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 정부는 기존 재고 물량으로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자가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석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정부로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석유 수급 문제나 또는 전체적으로 그 나프타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또 기업들이 여기에 호응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량제 분토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뭐 물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실제 공급 부족보다는 불안 심리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게 전국적 실물 부족이라기보다는요. 어떤 네. 불안 심리가 성구매를 촉진을 하면서 지역별로 좀 품절 현상이 발생한 걸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유통 상황에 대해서 좀 촘촘한 그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준다면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그런 뭐 이 수요 공급 현황 또는 이런 재고 현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명하게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좀 빠르게 공유를 해주면은 이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영 교수님, 네.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제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동참한 배경은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고민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동참을 한 적도 있고 또 동참을 안 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진보 정부에서는 동참을 안 하고 보수 정부는 동참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30일 날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채택이 되는 건데 정부로서는 아마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을 하자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지금 대남 적대시 정책, 그다음에 이제 적대 국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북한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이 결의안 참여 여부가 남관계 개선에 그렇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동참을 하고 추이를 보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일반적인 어떤 인권 문제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65%, NBS에서 69%를 기록했습니다. NBS에서는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인데 신속과 충분 전략입니다. 신속 충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것은 ESC, 경제 그리고 외교안보 그리고 소통인데 경제로 보면은 뭐 중동 사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외교안보는 뭐 군대를 파병하라, 참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중 또 실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 소통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이 국정에 대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미연 수사님, 이 대통령 내일 제주도에서 12번째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도민 200여 명과 소통하는 행사인데요.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한 이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런 타운홀 미팅 같은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타운홀 미팅은 우리가 다른 역대 대통령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고요. 이게 매우 국민들에게는 신선하고 그리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상승에 크게 작용을 했는데 저는 이 타운홀 미팅에서의 그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네. 이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떤 갈등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피하지 않고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이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상당한 좋은 인식을 준 것 같고요. 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전달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네. 진단이시군요. 배 소장님, 이 대통령이 북한이 사과하겠느냐는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는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평해전 또 천안함 유족들과 오찬을 하는 등 보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보 의제를 던지면서 이게 보수층을 공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끈기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북한은 적대적입니다. 두 국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여론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보훈 행보 그리고 유족들과의 오찬 마음 달래기를 통해서 시간과 끈기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대응을 해야 보수층 중도 보수로 또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이 대북 관계, 시간과 끈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김 수장님, 이 대통령 한 언론이 보도한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건데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상승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1%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갤럽이 2013년 이후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반이 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대통령의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도층에서는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5%인데 중요한 거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아직까지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원래 이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내놓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의 상당히 영향을 줘서 또 이게 정치의 무덤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받는 근본적 배경은 뭘까요? 그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집값이 이런 식으로 상승되다가는 결국은 우리도 일본처럼 밀어버린 뭐 30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 공감대가 이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메시지, 부동산에 강한 메시지는 선제적이고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선거는 상관없다, 선거가 없다, 선거를 감안하지 않고 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대응 추경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당 역시 발빠른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속한 것은 이 추경이 시간 끌다가 이른바 이 적절한 시점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정부도 아주 빨리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충분한 겁니다. 충분하지 못하면 이게 그저 뭐 적시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분하게 촉촉해질 정도로 10에서 11조 정도 예상됐던 것이 25조로 편성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지방이 더 어렵다. 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더 빚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른바 이 전반기에 1분기에 주식시장이 화랑을 하면서 상당한 초과 세수가 있습니다. 네. 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것도 이 국채 부담에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갤럽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19%, NBS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18%를 기록했는데요.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 지지율은 뭐 40%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네. 안타까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지금 선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면 이 지지율이 상당히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더욱더 안타까운 거는 이 서울 수도권을 보면은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8%고 경기는 17%입니다. 이거는 네. 갤럽 조사를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중도층에서는요 13%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결국은 선거는 중도층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전혀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은 전혀 지금 흡수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배 수장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는데요.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등을 돌린 이유는 뭘까요? 뭐 간단합니다. 실망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구가 더 그런 겁니다. 가장 그래도 그 기대치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이 보수의 심장, 최후의 보루인 대구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서 구도, 선거는 구도, 그다음에 이슈, 그리고 마지막에 후보입니다. 구도 불리한 거 대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슈, 뭔가 이슈 나와야 되는데 부정선거가 전면에 등장을 하고 별다른 이슈가 없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구만큼은 민심은 서문시장을 가더라도 뭉치라, 뭉치 안 사나 이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뭉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천 파장, 그다음에 당 내부의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큽니다. 뭉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여론으로 해석됩니다.
김 수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윤에도 지지율만 떨어진다면서 절윤 결의를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지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장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절윤을 왜 했겠습니까? 절윤을 한 의미는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절윤 설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바로 내부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지금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에 좀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지도부가 보임으로써 이 중도층이 들어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친 걸로 보여집니다. 장동혁 대표를 지원 요새 안 부르고 지금 뭐 빨간 점퍼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당내에서 장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후보들이 빨간 점퍼 대신에 지금 흰 점퍼를 지금 입고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며 선거 우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강성 지지층은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입지가 흔들려서 물러난다?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 주장님,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대구 공천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천 갈등이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렇게 되면은 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마저 흔들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30대도 흔들릴 수 있고 또 60대 후반 또 70대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청, 영남권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더 끌어모아야 되는 자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자영업과 주부청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망연자실, 우왕좌왕, 공천이 되면 경쟁력이 안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구도, 이슈, 후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선거에서. 그런데 구도, 이슈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후보입니다. 후보는 공천입니다. 네. 이 공천을 통해서 억울할 수 있죠. 공천이라는 것이 또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최소화돼야 되는데 이게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영향 때문에 대구마저 또 경북마저 PK마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 소장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면서 해를 끼치는 언행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송영길 전 대표의 친문재인계 비판,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겨냥한 발언일까요? 그렇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문재인계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지층이 총 결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언들이 지지층을 좀 분열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마 좀 지지층을 다독이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주 전남 1,600명을 대상으로 갤럽이 조사한 걸 보니까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얘기입니다만 선거 이후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서 지금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초박빙이라고 하는 거는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진짜 안개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장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45.6%가 국민의힘 공천의 25점 미만의 낙제점을 또 국민 35.8%가 민주당 공천에 75점 이상 점수를 줬는데요. 공천 관련한 이 같은 여론 흐름이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까요? 결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75점 이상이 4개의 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비율이 높아요. 네. 자, 이제 화면으로 바로 국민의힘 보실 텐데 이 정반대로 국민의힘은 25점 미만이 4단계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아요. 정반대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결국 선거는 공천이다. 네.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천에 3대 기준이 있습니다. 3대 기준입니다. 기준,
그 다음에는 공정, 그 다음에는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뭐 공천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약진했거든요. 더 많은 지금 광역단체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은 없다. 공정성을 보면 없다. 그러니까 반발이 나온 마지막에 혁신적인 걸 보면 없다. 이게 지금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인데 국민의힘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은 후보인데 후보는 공천인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김 소장님,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지방선거가 펼쳐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까요?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역대 대통령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젠다, 이슈를 직접 던지고 그리고 그 이슈를 장악하면서 국정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야권이 지금 이 구멍을 지금 파고 들어갈 만한 그게 보이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혹시 2018년 선거, 지방선거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야당도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분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배 소장님, 여야가 서로 다르게 표심 공략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민주당은 영남 표심을, 국민의힘은 지금 청년을 공략하고 있는데 여야 지방선거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외연을 크게 확대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런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보십시오. 수도권, 충청, 호남권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진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TK 공략, PK 공략 이게 가능하면 훨씬 더 파이가 큽니다. TK, PK, 중도 보수까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0대 또 20대 남자 여기 청년을 노리겠다. 그래서 청년 의무공천 전략이겠다. 저는 그래도 뭐 전략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파이를 생각해 보면 왜 국민의힘은 진작 경기도 공략 전략을 못 찾는지, 국민의힘은 왜 이른바 서진 전략, 호남 공략 전략을 못 찾는지 그런 점에서 이 크기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결과입니다. 김 소장님,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박주민 의원,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으로 치러지는데요.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심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지금 인식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새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정원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다른 후보도 지금 맹렬히 추격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한 인물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당에서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소장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주호영 의원 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컷오프 당했잖아요. 예. 주 의원의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무소속 출마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만약 무소속을 주호영 의원이 결정한다면 아주 치명적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만큼 저는 쉽지가 않다. 그런 결단이. 왜 그러냐면 대구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배신 또는 배신자가 아주 엄습을 해올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국회 부의장 또 국회의원 육선까지 했던 주호영 의장이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역정을 이 배신자에 시달리면서 결정을 내린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리면 대구시장은 이 김부겸 전 총리의 등장으로 3파전이 될 수밖에 없고 매우 국민의힘은 불리해집니다. 여기에 주한연대, 주호영 한동훈 연대까지 거론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구 수성갑을 치고 들어오면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더 나아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책임론도 거론될 수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내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하잖아요.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에 대구시장 판세는 어떻게 될까요?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다는 출마 효과로
대구시장이 지금 전국 최대 격전지로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지금 서울보다 더 관심 있는 지역으로 됐는데요.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함으로써 해볼만하다. 하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대구 선거를 좀 살펴보면요. 이 구조적으로 이미 아시다시피 보수가 상당히 강세 지역이면서 위기 시 보수가 초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만일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의원이 출마한다든가 제3의 인물이 출마해서 보수표가 분열이 됐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다른 보수 후보가 출마할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선거다. 배 부장님, 부산시장도 격전지 중 한 곳이잖아요. 예. 부산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 또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올랐는데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통일교 의혹이 불거지느냐 또 이 공천 파장이 수습되느냐에 차이할 텐데 별로 그렇게 통일교 의혹은 크게 불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외로. 근데 지금 구도 이슈 후보가 선거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 구도 이거 뭐 국민의힘이 그다지 유리할 건 없습니다. 이슈 뭔가 특별한 게 안 나오는데 해수부 HMM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는 게 이제 그러면은 전재수 이 의원, 아직까지 전재수 의원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후광을 2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플러스 노무현 전 대통령. 근데 딱히 박형준 시장이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후광이 없다. 과연 공천을 얼만큼 흥행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경선이 지금 치열한 모습입니다.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3파전이 뜨거운데 어떤 전망입니까? 이 경기도는 지금 당신과 민심이 지금 완전히 갈려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 당심은 어떤 한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쏠리는 모양새를 보여준다면 민심은 또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과연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네. 결선 투표에 누가 진출하냐에 따라서 저는 뭐 판세가 결정되지 가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예. 6월 재보궐선거 출마합니까? 저는 무조건이야.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입입니다. 부산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데 대구든 진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세력이다. 그래야 친한계를 견인할 수 있다. 마지막 반전. 그래야만 지방선거 이후에 그 세력을 더 크게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무조건이야.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1년여 만에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2월 108에서 3월 96으로 1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밑돌면 1년 뒤에 집값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가 상승 예상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향 안정 추세가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에 강북 일부 지역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세제 개편 등 후속 작업도 뒤따라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